말하는 이 순간에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웠으니까요. 군 생활을 버텼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버틴 게 아니었죠. 그저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고 살아남은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묻어둘 수 없습니다. 이 상처는 너무 깊어서 침묵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당했던 그 모든 날것의 진실을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도 매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그 모든 걸 털어놓으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이 지금 열리려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최전방, 바람 소리조차 매섭게 들려오는 곳, 제가 새로 발령받은 부대는 바로 청룡부대 특임단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이름, 강인한 훈련과 냉혹한 규율로 유명한 곳.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여기가 내 새로운 자리구나. 부대의 위병소를 들어서며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철저히 규율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예쁘다, 몸매가 좋다, 눈에 띈다. 이런 말들은 늘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엔 당당함이었고 제 자신을 긍정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들어와 보니 그 시선이 칭찬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은근한 질투였고 때로는 괜한 오해였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의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전 부대에서도 그랬습니다. 동기들과 똑같이 구보를 뛰고 똑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차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자라서 저 정도만 해도 잘한다. 외모 덕분에 관심이나 받는 거지. 그런 뉘앙스를 품은 시선들이었죠.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낮에는 훈련에, 밤에는 기록 정리에 작은 것 하나까지 빈틈없이 해내려 애썼습니다. 결국 이전 부대에서 저는 생각보다 끈질기다, 진짜 성실하다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끝내 적응해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인내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입을 다물고 버티는 것.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동시에 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 있었습니다. 청룡부대 특임단이라니 분명 더 강하고 더 치열한 곳일 테지만 내가 보여줄 차례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반드시 제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넘어 대대 막사 앞에 서 있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길이 자꾸 제 몸을 훑는 듯한 상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몇몇 병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예전과 같은 시선인 것일지 그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군대는 공정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오직 실력과 헌신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곳 청룡부대 특임단에서도 그 벽을 또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견뎌냈잖아. 여기서도 버틸 수 있어. 아니, 버티는 걸 넘어서 인정받고 말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막사,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임무. 그리고 그 모든 시작 앞에 서 있는 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청룡부대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군 생활의 연장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언젠가 저는 이 부대에서 겪게 될 일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날이 내 운명을 바꿔버린 시작이었다. 청룡부대에 도착한 첫날 아침, 저는 단정히 다린 제복을 입고 대대장실 앞에 섰습니다. 이름표 위에 새겨진 중이 두 글자가 눈에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어깨를 더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이 송세린, 전입 신고합니다. 제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대대장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새로 온 소대장이지. 잘하길 바라네. 형식적인 환영 인사 뒤에 곧바로 업무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사병들의 생활태도, 훈련 성과, 사소한 문제까지 소대장의 어깨 위에 달린다는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절대 주눅 들지 않겠다. 어디서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소대원들과 첫 대면을 했을 때 공기는 달랐습니다. 집합을 걸어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경례와 존칭에 담긴 예의 대신 낯선 호기심과 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맡게 된 송세린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분명 군인답게 또렷하게 말했는데 줄 맨 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팔꿈치로 찌르자 금세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오래 남았습니다. 훈련 준비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전투화 끈을 조이려 몸을 숙였는데 뒤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와, 장난이 아니시네. 저런 사람이 소대장이면 우린 편하겠다. 말끝을 흐린 웃음은 저를 향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귀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면만 응시했지만 심장은 불편하게 뛰고 있었죠. 처음부터 이런 시선을 받는 건가? 나를 장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보는 건가? 그날 점심 장교 식당에서 대대장이 건넨 한마디가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중이 아직 어려 보이는데 사병들 앞에서 기 잡히지 않도록 잘하라고. 저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나를 믿어주기보단 무너질 걸 먼저 걱정하는구나.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그 불편한 기류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지휘자로서 호각을 불고 지시했지만 몇몇 병사들은 느릿느릿 움직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명령을 따르기는 했지만 존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회의 후 혼자 장교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칠고 훨씬 냉정하다. 여자는 장교라도 지도자로 보기 힘든 걸까? 하지만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해내는 걸 보여주면 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군가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웃음거리로 끝나지 않겠다. 다음 날 본격적인 훈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첫 지휘를 맡는 자리였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훈련장은 먼지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각을 목에 걸고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전원 준비됐습니까? 제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힘차게 예 하고 외쳤지만 몇몇은 대충 흘리듯 대답했습니다. 제가 눈빛을 주자 시선을 피하거나
미묘한 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장교라면 누구나 겪는 초기의 검증일 수 있다고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불편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구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병사가 뒤에서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중위님이라도 여자라 힘든 건 어쩔 수 없죠. 그 말에 곧바로 옆에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농담처럼 흘려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귀끝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진심을 말한 건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뒤에 처지지 마라. 호각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울림은 오래 남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소대원들을 집합시켜 간단히 피드백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한 병사가 웃으며 말했죠. 중위님, 목소리 크게 내시니까 노래 잘하시면 가수 하셔도 되겠는데요.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겉으론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분명 제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색하며 짧게 잘랐습니다. 여기는 무대가 아니라 훈련장이다. 농담은 삼가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지만 병사들의 눈빛에는 별것 아닌 걸 유난 떤다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교 회의에서 보고를 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소대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나를 장교로 보는 게 아니다. 그냥 여자로만 본다. 숙소로 돌아와 전투화를 벗을 때 발목에 통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낮에 구보 중 잠시 접질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병사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혹시 내 약한 모습 하나라도 보이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책상 위 전입 기록지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느꼈다. 나를 장교로 보는 눈은 아직 없다. 하지만 기록한다. 언젠가 이 순간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작은 다짐이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대 차원의 훈련 준비가 있었습니다. 각 소대가 함께 모여 장비를 점검하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였죠. 저는 제 소대원들을 세우고 점검표를 들고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장비 이상 없는지 확인해라. 빠짐없이 보고한다. 진지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 앞에서 한 병사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위님, 이런 건 우리끼리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일일이 확인 안 하셔도 되죠. 순간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종은 아니었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여자가 뭘 아느냐? 그런 기류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높였습니다. 훈련은 장난이 아니다.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 전부 내 책임이다. 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전장에서 생사를 가를 수 있다. 병사들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언의 비웃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짓눌렀습니다. 그날 점심 장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서 다른 소대장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중위님 부대에 와서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솔직히 여자 장교는 병사들이 좀 우습게 보는 게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친근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이미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면
이들은 나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저녁 훈련장을 정리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또다시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며 낮에 들었던 말과 표정들이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웃음 속에 숨은 경멸, 친절한 척하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남는다. 이곳에서 나는 아직도 장교가 아니라 여자다. 글자를 옮길수록 그날 느꼈던 모욕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기록이라는 작은 행위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욕의 시간을 하나씩 글로 묶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새 부대에 부임한 지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시선도 곧 익숙해지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얕잡아보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위, 아니, 이제 중위님이시죠? 병장 하나가 일부러 말끝을 길게 끌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라 그런지 목소리가 참 곱네요. 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뒤에 있던 병사들이 키득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제 이름 석자 앞에 붙은 중이라는 계급은 이곳에선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낮은 웃음소리가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이게 다 내가 여자라서 그런 건가? 속으로 삼킨 독백이 목구멍을 긁고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훈련 준비를 점검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사병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병이 일부러 내 앞에서 장비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중위님. 이런 것도 무거우실 텐데 괜히 여군들까지 특임단에 넣어가지고. 주변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야, 조심해라. 저러다 또 발목 삐끗하시면 어쩌려고. 훈련 나가면 우리만 더 고생이지 뭐. 내 눈앞에서 내 권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작 그만.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반응은 건성건성.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병사들의 태도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를 마치고 중대장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송중미, 요즘 고생 많지? 중대장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 아직 적응 중입니다. 뭐, 적응이 쉽겠어. 내가 누군지 알잖아. 여자 장교, 게다가 아직 젊잖아. 솔직히 남자들 사이에서 그거 버텨내려면 내가 웬만큼 단단해져야지.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 삼지 말라는 거구나. 나더러 그냥 넘기라는 거지.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뭔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병 몇 명이 비아냥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위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생활관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랍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병장 김건열, 목소리가 곱다 비아냥, 일병 이덕수, 장비 떨어뜨리며 여군까지 특임단에 넣어서 발언. 중대장, 여자라 버티기 힘들다. 웬만큼 단단해야 발언. 펜 끝이 종이를 긁을 때마다 묻어두었던 울분이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훈련장은 여전히 흙먼지가 자욱했고 사병들의 땀 냄새와 고함 소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퍼졌습니다. 저는 소대장으로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위님, 그냥 보여주기용 아닙니까? 한 부사관이 웃음을 터뜨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마치 대놓고 평가절하하듯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을 섞어 던진 말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에 피가 쏠리는 듯 뜨거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분명 이전 부대에서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출발부터 낙인이 찍힌 듯 했습니다. 간부들은 저를 동료가 아닌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사병들에게는 웃음거리로 소비되었고요. 하루는 대대 전체 간부들이 모이는 훈련 준비 회의에서 제가 낸 의견이 그대로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위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 참고만 하라. 중대장이 던진 말이었죠.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낸 제안은 그저 공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머릿속은 온통 같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곳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티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을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버티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겪은 걸, 내가 본 걸 언젠가는 드러내야 한다. 그 결심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하는 주체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비웃어도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제 머릿속에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모두 증거가 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물러서지 않는다. 이 순간부터는 끝까지 간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군용 트럭이 굉음을 내며 훈련장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제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분노와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참는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한 발짝 내디딘 군인,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폭발할 도화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대 본부에 들어선 순간부터 달라진 기류가 느껴졌다. 소위 시절, 나는 사병들과 가까이 호흡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중위 계급장을 단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분명 달랐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경계심도 존중도 없었다. 오히려 여자라서 버틸 수 있겠나 하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며칠 전 훈련 때였던가. 산악 구보 중 발을 삐끗해 잠시 멈췄을 때 옆에 있던 중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래서 여자를 전투부대에 들이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은 내 귓가에 못처럼 박혔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굳이 들으라는 듯 내뱉은 그 한마디. 그 순간 느꼈던 모욕감은 잊히지 않았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데 뒷줄에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소곤거렸다. 저 체력으로 우리 훈련 따라오겠어? 차라리 행정병이 낫지 않을까? 나를 향한 말임을 뻔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식판만 바라봤다. 군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순간조차 나는 군인이 아닌 여자로만 취급받았다. 장교로서의 권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매번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 속에서 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래도 꾹 참았다. 혹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혹시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무실 회의 자리에서 중대장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중위, 이번 훈련은 뒤에서 지원만 해. 앞에 나서면 분위기 흐려진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동료 간부들은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자리에 홀로 앉아 있던 나는 굴욕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숙소에서 군복을 벗다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분명 강해지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걸까? 군인이 아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현실. 이대로라면 내 커리어도 내 자존심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이들도 뒤에 올 후배들도 똑같이 짓밟힐 게 뻔했다. 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반드시 부딪히겠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증거였다. 내일 다시 그들의 눈을 마주보리라. 그리고 단호히 말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고. 부대에서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버거워졌습니다. 소위 시절부터 수없이 겪어온 훈련이었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눈빛 하나, 웃음소리 하나조차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진 않더라도 그들의 태도는 충분히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간부식당. 대대장부터 소대장, 부사관들이 함께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얀 식판 위에는 따뜻한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 퍼지는 웅성거림이 제 귀에만 크게 들렸으니까요. 여자가 중위 계급장 달고 들어오니 이젠 참 별일 다 본다. 앞으로 훈련이 더 힘들 텐데 얼마나 버티려는지 지켜보자고. 분명 제 옆자리에서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저를 의식하지 않은 척 소곤거리는 태도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견뎌야 한다.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된다. 스스로를 다잡는 순간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여자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중위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처음 이 부대 왔을 때 똑같았거든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 제 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부사관님도 그랬다고요?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죄처럼 취급돼요. 저도 여자라서 못 버틸 거라서라는 말들을 매일 들었죠. 하지만 버티다 보면 결국 누가 옳은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무겁게 내려앉았던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지요. 하지만 방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두 간부가 우리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맞대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웃음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문이 시작되겠구나. 훈련이 끝난 뒤 나는 생활관 대신 장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다. 낮 동안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사병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은근한 비아냥, 간부들이 무심하게 던진 말들, 그리고 며칠 전부터 퍼지기 시작한 내부 배신자 소문까지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함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전투화를 질질 끌며 다가오는 한 부사관의 모습이 보였다. 이름은 김민정 중사. 나보다 이 부대에 먼저 전입 온 인물이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오늘은 느닷없이 나를 붙잡았다. 중위님 잠깐 말씀 좀. 순간
등줄기를 타고 긴장이 흘렀다. 나도 모르게 손이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로 향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면 본능적으로 이걸 켜놓곤 했다.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짧게 대꾸했지만 속으론 수십 가지 의심이 스쳤다. 설마 윗선에서 날 떠보기 위해 보낸 건 아닐까? 아니면 그녀 자신이 배신자일 수도 있다. 김민정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게 목소리를 눌렀다. 중이님, 사실 저도 당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심장을 울렸다. 하지만 곧바로 믿을 수 없었다. 나를 안심시켜 입을 열게 하려는 속셈일지도 몰랐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일부러 냉정하게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증거라도 있습니까? 내 말투에 그녀가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다. 작년에 제가 신병 교육할 때였죠. 그때도 간부 몇 명이 책임을 전가하고 사고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소란을 일으킨 문제아가 됐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의 손등에는 굳은 살과 오래된 상처가 얽혀 있었다. 순간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거짓이라면 저런 흔적까지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의심을 버리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지금은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김민정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제가 그땐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죠. 그런데 중이님은 다릅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증언할 수 있는 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미묘한 균열이 일었다. 불신과 경계심으로 단단히 잠가두었던 문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처음으로 나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조심해라. 쉽게 믿지 마라. 하지만 놓치지 마라.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아직은 경계심이 더 크지만 분명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진짜 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야간 행군은 원래 고통스러운 훈련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무리였다. 철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차갑게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고 진흙탕은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다. 나는 중위 계급장을 달고 소대장으로서 맨 앞줄에 섰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발걸음의 뒤섞임은 이미 부대가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속도 유지해. 나고자는 없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대대 선임 간부의 목소리가 빗속에 울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탈진자가 속출한다는 걸. 뒤돌아보니 몇몇 병사들은 이미 다리에 쥐가 난 듯 비틀거리고 있었다. 특히 짐을 과도하게 싼 행정병 하나는 아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방치다. 내 속에서 씁쓸한 독백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막아야 했다. 그게 지휘관의 역할이었다. 잠깐, 속도를 줄입시다. 지금 상태에선 위험합니다. 내가 외치자 옆에 있던 다른 중대 간부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중위님, 너무 물러터지셨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군인이 아닙니다. 더 뛰어야 정신을 차리죠. 나는 말을 삼켰다. 하지만 불길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드디어 예상하던 일이 터졌다. 쿵! 어두운 산길 한쪽에서 무거운 소리가 울리고 누군가 쓰러졌다. 그 순간 뒤따르던 병사들이 도미노처럼
서로 부딪히며 연쇄적으로 쓰러졌다. 하필 돌이 많은 지역이어서 피해가 컸던 것이다. 비명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 가득 퍼졌다. 내 눈앞에 펼쳐진 건 아수라장이었다. 비에 젖은 진흙 위로 병사들이 나뒹굴고 손전등 불빛에 비친 얼굴들은 흙과 피로 범벅이었다. 누군가는 어깨가 꺾인 듯 팔을 움켜쥐었고 또 다른 이는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채 들것 위에 실려나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응급 상황 발생, 다수 부상자 발생, 의무반 출동 요청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적뿐이었다. 몇 초 뒤 잡음 속에 들려온 한마디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중위, 보고는 최소화하라. 그냥 몇 명 경미한 탈진으로 정리해.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눈앞에 피 흘리며 신음하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걸 경미한 탈진이라고? 차가운 빗물보다 더 싸늘한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이건 단순 탈진이 아닙니다. 최소 2명은 의식이 없고 골절 환자도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다시 들려온 건 짧고 단호한 지시였다. 명령이다. 보고 내용은 축소한다. 불필요한 문제는 만들지 마라. 나는 멍하니 무전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옆에서 피투성이 얼굴로 나를 붙잡는 한 병사의 손길이 전해졌다. 중위님, 저 죽지 않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지금 아니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진흙탕 위에 쓰러진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내 귓가를 메웠다. 그 광경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다. 이건 은폐될 예정인 집단 참사였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였다. 대대 본부 회의실의 형광등은 밝았지만 공기는 눅눅하게 무거웠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훈련 기계 소리와 달리 방 안은 어딘가 모르게 숨소리 하나까지 계산된 듯 조용했다. 나는 탁자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 속에는 어제 찍어둔 사진 하나가 스멀스멀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중대장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그의 뒤로는 사단에서 내려온 연루 책임자라는 명함을 건 4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 얼굴에는 피로와 냉정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나는 첫마디부터 경계했다. 다들 눈을 피해가는 가운데 사단 측 인사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 파악은 끝났다. 현장 보고서, 사진, 진술서 모두 보냈는가? 그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보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미 형식적으로 보고를 올렸고 그 문서들에는 훈련의 불가피성과 장비의 문제, 그리고 이상한 부주의가 반복되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구들은 일부러 세부를 지운 채 사건의 원인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만 하고 있었다. 사단 인사는 서류 더미를 툭 밀며 말했다. 일단 내부 조사는 우리 쪽으로만 하라. 외부 노출은 금지. 언론이나 민간인 접촉 절대 금지. 피해자와 관련한 2차 피해의 위험성은 최대한 통제해라. 증거는 보존하되 외부 제출은 사단 승인 하에서만. 이해했는가? 그 이해했는가라는 질문은 명령이었다. 방 안에 있던 이들 모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무언가 끌어올랐다. 그 명령의 끝에는 항상 숨겨진 문장이 하나씩 붙는다. 부대 명예, 군 기강, 국방 이미지, 그것들이 바로 은폐의 미명이다. 중대장이 조용히 내 쪽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가 딱딱해졌다. 지금 중요한 건 여론이 먼저다. 상부는 빨리 사태를 잠복시키고 외부적으로는 훈련 중 불상사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거다. 내부적으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필요한 인사 이동을 진행한다. 문제를 키우는 자는 절차 위반으로 엄중 조치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누군가가 문서를 넘기며 속삭이듯 말했다. 증언자들, 진술서 제작성, 사진은 회수, 필요하면 사진은 수정본으로 대체. 수정본. 그 단어는 내 귀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나는 안쪽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수정이라는 단어는 곧 진실의 삭제, 증거의 은닉을 의미한다. 내가 어젯밤 손으로 확인한 상처와 부상 부위가 누군가의 프린터 속에서 약간의 타박상으로 바뀌면 그건 사람의 삶이 조작되는 순간이다. 사단 측 인사가 더 깊은 얘기를 꺼냈다. 법무팀과 공보팀을 투입한다. 법무에서 형식상 처리를 맡고 공보는 미디어 대응 문구를 준비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관련 간부들 지휘라인은 모두 명확히 조치된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인사 이동, 보직 해제, 징계 공시 모두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는 보호 체계 내에서 처리된다. 그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말은 나의 속을 썩게 만들었다. 조금 전 누군가의 눈빛이 흔들린 이유가 보였다. 외형적으로는 책임자 징계가 떠들썩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도자료가 나오겠지만 실상은 변함없는 구조의 보호를 위한 신용이라는 것. 그 순간 회의실 문 쪽 구석에 앉아있던 인사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송중희, 피해자 진술은 내가 직접 수합해라. 진술서 표준 양식대로 감정 표현은 정중하게 줄이고 사실 위주로. 그 말 뒤로 작은 미소가 떠올랐으나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건 나를 침묵시키려는 전략 중 하나였다. 피해자의 감정을 누르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희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사단 인사 중 한 명이 나와 눈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잔혹하게 현실적이었다. 중대장하고 협력해라. 우리도 이 상황이 노출되면 곤란하다. 내가 협조하면 내 커리어에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입에 혀를 물고 모멸감이 스며드는 제안이었다. 협조하라는 말은 곧 침묵하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나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섰다. 이대로 넘길 수 없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제 이 사건은 사단의 거대한 그물망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물망은 촘촘했고 밖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없어 보였다. 복도 한켠 떨어져 있는 작은 우편함 위에 봉투 하나가 보였다. 사단 직통으로 올라간 문건들 중 하나일지 모른다고 직감했다. 손을 뻗어 봉투를 들어보려는 순간 내 휴대폰에서 어제 남긴 녹음 파일의 아이콘이 반짝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불현듯 이건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싸움은 단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의 서명이 보였다. 봉투 겉면 위 큼지막한 흑색 도장과 함께 찍힌 이름 사단장의 서명.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단장이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 다음 숨은 더 깊어졌다. 나의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졌다. 진실을 꺼낼 것인가 아니면 체계 속에 잠식되어 영영 묻힐 것인가. 문득 내 입가에 단 한 문장이 맴돌았다. 사단장의 서명까지 가 있다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내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봉투를 꼭 쥐었다. 그리고 내 손에 남은 그 종이 조각 같은 온기는 다음번 행동의 촉매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였는지 문틈으로 낮은 웃음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새어나왔다가 곧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러나 가슴은 두근거렸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통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파일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단장 지휘보고 초안. 순간 온몸의 혈액이 한 곳으로 몰려오는 듯했다. 손끝이 저릿하고 숨이 막혔다. 망설임 끝에 살짝 열어본 그 안에는 내가 상상하던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이번 훈련 중 발생한 사고는 외부 보고 불가. 해당 인원은 훈련 불응 및 군 기강 문란으로 처리한다. 지휘관 권한 하에 즉시 조치 바람. 그 밑에는 분명히 사단장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사단장이 직접 은폐를 지시한 명백한 증거였다. 이걸 내가 손에 넣은 거라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부대를 뒤흔들 핵폭탄이라고?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솟구쳤다.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도 끝날 수 있다. 장교로서의 커리어, 동료들과의 관계, 나아가 내 안전까지.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싸움이 될 게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덮었다. 그대로 두고 나가야 할까? 아니면 가져가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파일 한 부를 복사해 내 가방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다. 순간 뒤에서 탁, 탁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전투화가 바닥을 찍는 소리, 숨을 죽인 듯 낮지만 묵직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뒤돌았다. 어둠 속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졌다. 설마 내가 이걸 가져간 걸 본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은 바싹 말라왔다. 불빛이 인물의 얼굴을 스치자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중위님,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낯익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막사 뒤편에 몸을 붙였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낯이 익었다. 중위님, 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고개를 돌리자 통신병으로 오래 근무해온 하사 김철민이 서 있었다. 평소 말이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자리에 나타난 걸까? 의문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온 거지? 내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김하사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중위님이 뭘 보고 들었는지 압니다. 사실 저도 그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애매했다. 그가 진짜 조력자인지 아니면 내 입을 막으려는 또 다른 함정인지는 분간이 되지 않았다. 지켜봤다고? 무슨 뜻이지? 내가 물으며 반걸음 물러섰을 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보였다. 훈련 중 숨겨진 사고 기록들입니다. 중대장이 보고해서 뺀 것들 저도 두렵지만 더는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다. 이것조차 위에서 나를 떠보기 위한 미끼라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왜 이제야 이런 걸 내미는 거지? 당신도 간부들이랑 한패라는 소문 많던데. 김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위님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윗선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믿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혼자 갈 것인가. 그 순간 본부 쪽에서 2명의 장교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김하사는 잽싸게 내 옆을 비켜서며 낮게 말했다. 지금은 절대 내색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제 편이 누군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엉킨 채 다시 숨을 죽였다. 지금부터는 단 한 걸음, 단 한마디조차 내 앞길을 갈라놓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중대 회의실에 불려 들어갔다. 방 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이미 모든 것이 짜여진 연극 무대 같았다. 중위, 자네 요즘 부대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중대장의 말은 날카로웠고 그 옆에 앉은 대대장은 묘하게 냉소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판정은 끝난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맡은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채였다. 대대장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던졌다. 거기엔 내가 훈련 중 사고 현장을 지켜봤다. 간부들 험담을 하고 다녔다. 부하들 앞에서 권위를 잃었다는 보고서가 적혀 있었다. 내 눈이 그 문서에 꽂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덫이었다. 이게 사실인가? 대대장의 물음은 이미 유죄 확정 판결문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저는 결코 사실이 아닌 보고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폐되고 있는 문제들이. 그만. 중대장이 내 말을 잘랐다. 지금 필요한 건 문제 제기가 아니야. 군기는 흔드는 자를 찾아내 바로잡는 거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내 등을 누르는 듯 숨이 막혔다.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다. 김하사 혹시 그가 나를 판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내면의 목소리가 거칠게 속삭였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판은 짜였다. 이제 넌 문제 장교일 뿐이야.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여기서 무턱대고 싸우면 그들의 의도대로 통제 불능 장교라는 낙인이 더 깊이 박힐 게 뻔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대대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위원회에 해부하겠다. 그동안은 모든 지휘권을 정지한다. 순간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다.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소대장으로서의 권한도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도 하루아침에 빼앗긴 것이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몇몇 사병들이 힐끗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은 연민도 존경도 아닌 냉소와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인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휘권이 정지된 그날부터 내 하루는 끝없는 공허로 채워졌다. 회의실에서 명령을 내리던 자리 대신 이제는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복도에서 마주친 장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마치 곁에 없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무심했다. 그 차가운 무시는 오히려 노골적인 조롱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생활관 앞을 지날 때 몇몇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걸렸다. 중위님, 이제 휴가 나가면 그냥 민간인이랑 다를 게 없다던데? 그럴 바엔 차라리 전역을 하시지. 낄낄거리는 소리는 분명 내게 들으라는 듯 흘러나왔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젠 어떤 말도 불온 발언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관사 책상 위에 앉아 있자니 손이 떨렸다. 책상 한쪽에는 몇 장의 종이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언젠가 이 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는 낮에 들은 말들을 조심스레 중얼거리며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녹음기의 불빛은 허망하게 깜빡거릴 뿐 내 마음속 공허를 채워주진 못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중위님 저입니다. 김하사. 익숙한 목소리에 순간 몸이 굳었다. 문을 열자 그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중위님 저도 위험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간부들에게 당한 게 있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그럴듯했지만 눈빛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덫으로 끌어들이는 자일까? 김하사는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이걸 보십시오. 저만 아는 기록입니다.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단서가 될 겁니다. 나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이 방을 엿보고 있다는 기묘한 불안이 엄습했다. 김하사의 눈빛이 스치듯 내 손을 보았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건 시험이다. 누가 진짜 적인지, 누가 조력자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나는 쪽지를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지금은 아니다. 필요하면 내가 찾아가겠다. 김하사의 표정에 순간 당황이 스쳤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정말 나는 혼자구나. 방 안은 적막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내 안에서 다시 끓어오르는 절망과 분노를 억눌렀다. 모든 것이 끊어진 듯한 이 순간조차 언젠가 반격의 순간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조망, 그리고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감시탑 불빛. 그 불빛조차 내게는 감옥의 등불처럼 느껴졌다. 내 이름은 이미 부대 안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사람들은 나를 중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 눈에 보이는 위험, 그게 지금의 나였다. 아침 점호 자리에서조차 노골적인 무시는 계속됐다. 대대장은 내 앞을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심지어 하급 간부들까지 나를 건너뛰고 보고를 올렸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점심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직도 남아있네? 참 끈질기기도 하지. 괜히 우리까지 피해만 보잖아. 저런 사람은 빨리 나가야 돼. 속삭이는 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예리하게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은 사라지고 목구멍은 돌처럼 막혀왔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했던 걸까? 어쩌다 정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나 자신을 가장 깊은 수렁에 밀어 넣었을까? 나는 잠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만두자. 그냥 버티지 말고 이쯤에서 내려놓으면 편할지도 몰라. 하지만 곧바로 머릿속에 스친 얼굴이 있었다. 지금껏 내게 기대고 따르던 병사들, 나를 믿고 따르던 소수의 눈빛들, 그리고 나 자신. 내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진실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녹음기에 담긴 짧은 기록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작은 기계 하나가 내 유일한 증거였지만 동시에 내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다. 나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이 목소리, 이 기록, 언젠가는 반드시 쓰일 것이다. 설령 그게 내 손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일부러 소리를 죽이지 않은, 대놓고 들으라는 듯한 발걸음.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심장이 가슴을 찢듯 뛰어오르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한참 동안 그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 밤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는 걸. 나는 이미 가장 밑바닥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밑바닥에서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이제 남은 건 올라가는 일뿐이다.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나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지금부터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훈련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차가웠다. 하지만 내 가슴속은 그보다 더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쌓아 올린 기록들, 은밀히 담아낸 녹음 파일들, 그리고 수없이 지워졌다 다시 적은 메모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순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맡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USB를 꺼냈다. 손가락보다도 작은 그것이 지금은 폭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안에는 그들이 감히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온갖 진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진실을 꺼내 들기로 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만약 이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나는 무사할까? 아니, 내 군 생활은 무너지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다. 침묵은 그들의 방패였고 나의 굴레였으니까. 저녁 무렵 중대장실 앞에 서 있는 내 발끝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안에서는 고위 간부 몇 명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웃음이 내 귓가를 스치며 마치 내 존재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해. 짧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들어가려는 겁니까? 고개를 돌리자 며칠 전부터 내 주위를 맴돌던 인물이 서 있었다. 낯익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얼굴. 나는 무의식적으로 USB를 움켜쥐었다. 그거 나도 조금은 압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위협처럼도 느껴졌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 정말 내 편이 맞을까? 아니면 그들의 귀에 내 동향을 전하는 배신자일까?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표정을 살폈다. 웃음기는 없었지만 알 수 없는 기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신뢰와 의심, 두 갈래 감정이 한순간에 뒤엉켰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칼을 숨긴 건지. 그리고 나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회의실 공기는 이미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한쪽에서는 배신자의 미소가, 다른 쪽에서는 조력자의 결연한 눈빛이 부딪히고 있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증거는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이제 더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배신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닫으며 나를 압박했다. 그 소리에 주위에 있던 간부들이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이미 내게 등을 돌린 듯한 눈빛이었다. 그래서 지금 날 완전히 끝내겠다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서는 폭풍처럼 분노가 몰아쳤다. 그 순간 뒤편에서 녹음기를 든 하사가 앞으로 나왔다.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조용히 처리해. 문제 일으키면 윗선까지 번질 수 있으니 무마해라. 녹음된 간부의 육성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배신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이걸 어디서 난 겁니까? 하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사본이 아닙니다. 이미 외부에도 전달해 놨습니다. 순간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몰아세우던 이들이 갑자기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말을 이었다. 끝내려던 건 저였습니까? 아니면 이 조직이었습니까? 진실을 덮으려는 순간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의자를 걷어찼다. 감히 내가 뭘 안다고!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눈 감는 게 정답이야! 그 절규는 결국 자기 고백이었다. 그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침묵에 길들여진 사람이었다. 그와 동시에 문이 열리며 상부에서 파견된 조사관 몇 명이 들어왔다. 누군가가 이미 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결심을 다잡았다.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더는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밝혀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 조용히 무너지는 권력자들의 표정, 그리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조력자의 눈빛. 모든 게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최후의 심판. 조사관들이 들어오자 회의실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높이며 날 몰아세우던 간부들이 갑자기 입을 닫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죠. 조사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천천히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기계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들. 문제 일으키지 마. 그냥 묻어둬. 위로 올라가면 다 끝장이야. 사고는 은폐하는 게 맞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 분명한 증거였다. 순간 간부들의 얼굴은 눈앞에서 무너지는 성벽처럼 일그러졌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제 부하들이 목격했고 이 녹음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더는 은폐도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배신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건 조작된 거야!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조사관은 냉정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외부 서버에 동일한 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작이라면 동일성이 설명되지 않겠죠? 회의실 안공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는 나를 고개 숙여보던 간부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눈앞에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군복을 입고도 군을 배신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순간 조사관의 손이 들렸다. 해당 간부 전원, 직위 해제. 수사와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들어와 간부들을 하나둘 데리고 나갔다. 발버둥 치는 이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이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다. 그 순간 방 한편에서 조력자가 내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끝까지 잘 버텼다라는 말 없는 위로였다. 숨이 턱 막히던 긴장이 풀리자 나는 오히려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정의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쓰라린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앞이 환하게 열리는 듯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승리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진실은 결국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었다. 그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늘 들리던 구보 구령 소리도 어쩐지 힘이 빠져 있었고 장병들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공기를 직감했습니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정오 무렵 낯선 검은 지프 차량 2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번호판만 보아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운전병조차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죠. 차에서 내린 이는 국방부 소속이라는 조사관이었습니다.
회색 양복 차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 그 순간 부대 안의 공기가 찢어지듯 갈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국방부에서 온 겁니까? 누군가 속삭였고 곧장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가슴속 깊은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오는 건가? 조사관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휘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는 헌병 둘이 발걸음을 맞추자 주변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중대장과 대대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그들이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덮고 또 조롱과 모욕으로 사람을 짓눌러 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의 대가를 치를 차례였습니다. 잠시 후 저도 불려갔습니다. 조사관의 책상 위엔 제가 기록해 두었던 몇 장의 종이와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떠난 것들이 이제는 증거가 되어 그 사람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겁니다. 조사관은 조용히 묻더군요. 당신이 직접 겪은 일 맞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제 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동안 간신히 붙들어온 침묵이 무너지는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구나. 조사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굵은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부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용납 못한다. 대대장이 조사관을 향해 성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조사관은 단호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상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굉음이 대대상공을 흔들며 내려왔다. 처음엔 모두가 훈련용 헬기련이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검은색 도색이 선명한 군단장의 전용 헬기였다. UH-60 블랙호크, 군에서조차 함부로 볼 수 없는 위압적인 기체. 모래바람이 몰아치자 훈련장에 있던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췄다. 간부들도 황급히 모자를 눌렀었다. 순간 대대 전역이 숨을 삼키며 얼어붙었다. 헬기 문이 열리자 장검처럼 날카로운 눈빛의 군단장이 발을 내디뎠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마디 외침에 공기 자체가 무너졌다.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가며 정렬했고 간부들조차 허둥대며 자리를 맞췄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불과 수십 초 뒤 또 다른 블랙호크가 하늘을 갈랐다. 이번엔 일군 야전사령관. 검은 제복에 별 4개가 번뜩였다. 병사들은 물론 간부들마저 고개를 숙이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아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낮게 깔린 목소리가 훈련장을 덮쳤다. 차갑고 묵직한 그 한마디가 대대 전체를 땅에 쳐박았다. 주인공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조사 차원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건 그저 군단장과 사령관이 아니라 심판 그 자체였다. 병사들 사이로 소문이 파도처럼 번졌다. 참모총장도 온대. 국방부 장관까지 움직였다더라. 사실 여부는 중요치 않았다. 지금 눈앞의 현실만으로도 모든 게 끝장날 거라는 사실은 충분히 드러나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인공은 느꼈다.
그동안 자신을 조롱하던 시선들, 침묵으로 덮던 위선들, 오늘 이 헬기 바람 속에서 모조리 쓸려나가리라는 걸.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싶던 순간 또다시 하늘이 요란하게 갈라졌다. 더 크고 묵직한 헬기 세대가 부대 상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굉음 속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땅 위의 긴장은 다시 한번 치솟았다. 헬기에서 내린 건 육군 참모 총장이었다. 그 뒤를 이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단의 사건이 아니라 육군 전체, 나아가 정군의 존망이 걸린 사안으로 격상된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짧게 말했다. 육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사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에 합참의장이 덧붙였다. 오늘부터 전군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건은 군 전체의 개혁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순간 간부들과 병사들 모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제 끝까지 드러난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전국의 속보가 울렸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에 나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 군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늘 드러난 사건은 그 기둥이 썩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덮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자 전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전군의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장병의 인권은 국가의 품격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선언이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국민 전체의 분노와 눈물로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잿빛 하늘 아래 부대 전체가 연병장에 모였다. 군단 헌병대가 차량을 대기시킨 가운데 조사관들의 호령이 울렸다. 연병장 집합, 사건 연루자 앞으로. 비웃던 사병들이 줄줄이 앞으로 끌려 나왔다. 그들은 이미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헌병 대위의 명령이 떨어졌다. 완전 군장 착용, 20km 행군 준비. 사병들은 비에 젖은 군장을 허겁지겁 맸다. 곧 이어진 건 진흙탕 속 포복, 두 팔을 버티는 얼차려, 땀과 빗물이 뒤섞인 구보였다. 그들이 숨을 몰아쉴 때마다 조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내가 그 입으로 여군이 뭘 할 수 있냐고 했지? 지금은 누구보다 비참하군. 비웃던 혀로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하지. 땀으로 씻어내라. 옆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다. 이제야 공정하다. 이제야 정의가 살아났다. 간부들의 차례는 더 처참했다.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던 장교들이 헌병 차량 앞에 줄줄이 세워졌다. 그들은 손이 뒤로 묶인 채 순식간에 수갑 소리가 연병장에 메아리쳤다. 대대장이 끝까지 얼굴을 붉히며 항의했지만 조사관의 한마디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군을 욕보인 죄, 국민 앞에서 갚을 것이다. 사단장 또한 단상 위에서 굳은 얼굴로 조사관에게 보고를 받았다. 사단장님, 귀하 역시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사단장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다. 그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리고 하늘 위로 헬기가 다시 굉음을 내며 떠올랐다.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짧게 남긴 말은 곧 군 전체에 퍼졌다. 오늘의 부끄러움이 내일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 소리에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역사의 순간이었다. 연병장에 남은 먼지가 바람에 흩날렸다.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은 마치 긴 악몽이 끝나고 맞이한 새벽 같았다. 사병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 속엔 달라진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연행되는 간부들을 보며
나는 마침내 숨을 크게 들이켰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속에 이상한 울림이 찾아왔다. 억울함은 씻겨나갔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안다. 이 기록이, 이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언젠가 누군가는 나처럼 버티고 또 일어설 것이다. 나는 그들의 길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끝까지 몰입할 수 있는 진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